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시설 유형별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비점 오염원 파트예요. 그래서 비점 오염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지금 바로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시설의 유형에 보시면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비점 오염원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 시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자연형 시설이라는 게 있고 장치형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자연형 시설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저류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인공섭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장치형 시설에서는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그리고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을 소용돌이형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개정되어서 소용돌이라고 그랬는데 개정되기 전에 용어는 와류형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법이 개정되지 않은 교재를 봐서 와류형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용돌이형 시설이 와류형이 소용돌이형 시설로 개정됐다, 용어가 개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서는 소용돌이형 시설이라는 용어로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시험 유형은 간단해요. 다음 중에서 장치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자연형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을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 자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제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 반드시 구별하고 저류 시설, 인공섭지, 침투 시설, 식생형 시설은 자연형 시설, 반면에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화학적 처리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형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종류를 외웠으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돼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느냐 하면 인공섭지 쪽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섭지에서는 가끔씩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공섭지를 보면 인공섭지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자, 여기서 유로라는 것은 우리가 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길이 대 폭의 비율은 얼마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2대 1. 따라서 길이와 폭의 비율은 2대 1 정도로 한다는 거. 그리고 B번에 보면 다양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섭지 전체 면적 중에서 50%는 얕은 섭지, 그래서 0에서 0.3m 정도, 30%는 깊은 섭지 0.3에서 1.0m, 20%는 깊은 못 1에서 2m로 구성을 한다는 거. 자, 50%는 얕은 섭지로, 30%는 깊은 섭지로, 20%는 깊은 못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입부에서 유출구까지의 경사는 0.5% 이상 1.0%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경사는 0.5% 이상 1.0% 이하. 자, 그리고 D번 물이 섭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섭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 섭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 사슬로 수질 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그리고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물을 넣으라는 말이 나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체크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데 출제 빈도는 여러분들 종류를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종류를 구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그 다음에 G번에 보시면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5종에서 7종, 자, 여기서 5종부터 7종까지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생물의 다양성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5종에서 7종 정도의 다양한 식물을 심는다는 거.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면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중에서 자연형 시설인 인공섭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 인공섭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는 5대 1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5대 1이 아니고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길이 대 폭의 비는 2대 1이죠. 2대 1. 그죠? 자, 그리고 나번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경사는 0.5% 이상 1.0% 이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자, 경사는 0.5% 이상 1.0% 이하. 그리고 다음은 섭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5종에서 7종까지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장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공섭지 정도만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식생형 시설을 가시게 되면 자, 식생형 시설의 내용이 보면 길이의 방향의 경사를 5% 이하로 한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오답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식생형 시설에서 길이 방향의 경사 정도만 한 번씩 보고 갑시다. 길이 방향의 경사는 5% 이하. 자, 문제 8번.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중에서 자연형 시설로 틀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자연형 시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구별을 했잖아요. 처음에. 그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원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아요. 비점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법규 전체에서도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답은 생물화학적 처리형 시설, 나번에 저류형 시설, 답은 인공섭지, 라번에 침투시설. 그럼 여기에서 장치형 시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 뭐 있어요? 가번에 생물화학적 처리형 시설. 그래서 생물화학적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은 장치형 시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치형 시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여과형 시설, 뭐 소용돌이형 시설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까지는 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여기서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별했을 때 다음 중에서 장치형 시설로 틀린 것은 가번에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나번에 여과형 시설, 다번에 소용돌이형 시설, 나번에 저류형 시설. 그러면 장치와 자연형 시설 반드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연형 시설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저류형 시설은 자연형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게 이 내용이에요. 자, 휴경 등의 권고 대상 농경지의 해발 고도와 경사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 자체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해발 고도. 자, 해발 고도는 얼마냐 하면 400m. 그리고 경사도가 얼마냐 하면 15cm예요. 그죠? 그러면 해발 고도는 400m, 경사도는 15%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10번.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권행위 경작자에 대한 경작 방법을 권고할 수 있는 기준은 자,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해발 고도와 경사도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해발 고도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해발 고도는 얼마죠? 400m. 경사도는 15%.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관련 관계 전문기관이에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우리가 관계 전문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문제 1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환경부 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저감 계획을 검토하거나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니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계 전문기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알맞은 것을 찾는데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어요?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나번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다번에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문기관으로 바르게 된 것은 뭐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개의 기관 있죠.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자, 따라서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1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내용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가 있어요. 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유하거리라는 것은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가 유하거리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유하거리로부터 15km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를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환경부령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리입니다.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라는 것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그리고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라는 것은 뭐를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라고 하느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수시설이 있어요. 그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15km, 그리고 하류로 유하거리가 1km를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4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자, 전문 연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3가지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차트 5에 보시게 되면 기타 수질 오염원의 관리예요. 자, 우리가 수질 오염원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점 오염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내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기타 수질 오염원의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타 수질 오염원의 관리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기타 수질 오염원의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타 수질 오염원 관리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표가 있어요. 표. 그죠? 자, 이렇게 표가 있는데 기타 수질 오염원의 시설 구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대상이라는 게 있고, 규모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시설 구분이에요. 시설 구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설 구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타 수질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시설 구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설 구분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규모. 그래서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수산물 양식시설을 보겠습니다. 자, 수산물 양식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가번에 보면 가두리 양식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두리 양식시설은 면허 대상 모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상수조식 육상수조식 해수 양식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수조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육상수조식 내수 양식업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골프장 같은 경우에서는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3몰 이상일 것.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해당해줘. 어디에 해당하느냐? 기타 수질오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이 있어요. 자, 이 경우에서는 자, 먼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 기구류, 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반면에 자동차 폐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면적이 1,500m 이상인 경우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 시설 같은 경우에서 조류의 알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1차 농산물을 물 세척만 하는 경우 물의 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농산물의 보관, 수송 등을 위해서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은 용량이 1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각각에 해당하는 용량들을 다 기억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을 지금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진 처리 또는 엑스레이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무인 자동식 현상이나 인화, 정착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대 이상, 그리고 검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도 폐수 발생이 1일 0.01 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리고 복합 물류 터미널 시설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거점 소독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구분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다음 중에서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에,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규모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규모까지 기억을 안 한다고 해도 시설 구분만 해준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게 되면 시설 구분은 수산물 양식 시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골프장,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이 있고, 자, 그리고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 시설이 있죠. 그리고 사진 처리 또는 엑스레이 시설, 검은 판매점의 세공 시설이나 안경점이 포함되고, 복합 물류 터미널 시설, 거점 소독 시설이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기타 수질오염원의 시설 구분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가번에 수산물 양식시설, 나번에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금속 도금 및 세공시설, 그리고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그러면 어디가 해당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내용에 없는 거는 답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시설 구분 정도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챕터 6 폐수 처리업입니다. 자, 폐수 처리업. 자, 폐수 처리업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느냐면 폐수업의 종류가 두 개가 있거든요. 폐수 수탁 처리업과 폐수 재이용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폐수 처리업의 종류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폐수 수탁 처리업 그리고 폐수 재이용업, 그러니까 수탁 처리업, 재이용업,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폐수 수탁 처리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 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 폐수 재이용업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나 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영업을 뜻해요. 그래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고 종류 두 가지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폐수 처리업의 종류는 폐수 수탁 처리업과 폐수 재이용업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어요. 바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폐수 처리업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잖아요. 폐수 수탁 처리업이 있고 폐수 재이용업이 있고, 그래서 수탁 처리업 그리고 재이용업,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제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만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그 도면, 공정도 및 폐수 배출 배관도, 그리고 폐수 처리 방법별 저장 시설 설치 명세서,
공업용수 및 폐수 처리 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 배출구 등에 부착해야 될 적산 유량계와 수질 자동 측정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그리고 폐수의 수거 및 운방 방법을 적은 서류, 기술 능력 보유 현황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있는 내용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결격 사유입니다. 어떤 결격 사유냐면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예요. 자, 폐수 처리업을 등록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먼저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자,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근되지 아니한 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서는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2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2번은 기간이 없다 보니까 파산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이 되면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복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이 경과된 자가 붙으면 틀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몇 년이 경과되는 게 아니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복권이 되면 됩니다. 반면에 폐수 처리업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서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우리가 결격 사유가 됩니다.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해서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얼마가 지나야 되느냐 하면 2년이 지나야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위문 중에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결격 사유에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지 2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에 피성년 후견인, 나번에 폐수 처리업에 등록이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서는 연수하고는 관계없어요. 어떤 경우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이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가 있어요. 자,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 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에 공익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서는 폐수 처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영업 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과징금을 얼마를 우리가 징수할 것이냐가 여기 문제죠. 따라서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매출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이냐면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배출시설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에서 조업정지에 가름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처분했을 때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범위 이내에서 과징금을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폐수 처리업을 등록한 자 경우에서도 영업정지를 원래는 줘야 되는데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대체하죠. 그럼 문제에서는 100분의 5가 갈로 넣기가 나오든지 100분의 5를 보기에서 묻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100분의 5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수탁 처리업 및 폐수 제2영업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이 있어요. 자, 기술 인력은 보시다시피 수탁 처리업과 폐수 제2영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수탁 처리업에서는 기술 인력이 뭐가 필요하냐면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자, 그리고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대기환경 산업기사나 화공산업기사 중에서 1명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폐수 제2용업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중에서 1명 이상이 되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폐수 수탁 처리업은 기술 인력이 2명이 필요한 거고 폐수 제2용업은 몇 명이 필요한 거죠? 1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폐수 수탁 처리업은
수질환경 산업기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대기환경 산업기사나 화공 산업기사 중에서 한 명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총 2명. 반면에 폐수 제이용업은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화공 산업기사 중에서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처리업의 등록 기준 중에서 폐수 제2용업의 기술 능력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폐수 제2용업이에요. 자, 폐수 제2용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수질환경 산업기사나 화공 산업기사 중에서 몇 명 이상? 한 명 이상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인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답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임 업무 보고 사항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죄송을 한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하시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가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인데, 위임 업무 보고 사항에 보면 업무 내용이 있고 보고 횟수가 있고 보고 기일이 있고 보고자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째로 기억을 하는 게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제일 중요해. 자, 그렇지만 그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를 맞추느냐면 업무 기일과 보고 횟수. 그러니까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보고 횟수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몇 개가 있느냐면 20개가 있어요. 자, 20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자,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가지고 연습장에다가 표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4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 지금 여기 보고 횟수를 보시면 수시가 있어요. 수시. 연 1회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연 2회가 있어요. 연 4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고 횟수.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수시, 연 1회, 연 2회, 그리고 연 4회. 자,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시에 해당하는 걸 여기 쭉 다 적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 1회에 해당하는 걸 쭉 적어. 연 2회 쭉 적고, 연 4회 쭉 적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용 자체를 수시에서부터 연 4회까지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게 여러분들 눈에 한꺼번에 쏙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수시로 이렇게 연 4회, 수시, 연 2회 쭉 이렇게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구별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이 내용에 보시면 주로 어떤 게 많으냐 하면 연 2회가 많아요. 연 2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연 4회, 연 1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연 2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연 2회는 안 외워도 돼요. 왜? 수시, 연 1회, 연 4회, 그 3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연 2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표를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이 가졌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어. 왜? 제일 많은 걸 빼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신에 수시나 연 1회나 연 4회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죠? 그래야지 나머지가 연 2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이 내용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춰야 돼요. 왜? 너무 자주 출제돼요. 너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맞춰야지 자격증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 유형은 간단합니다. 위임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보고 횟수가 연 1회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만히 기타 수질 오염원의 현황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연 2회입니다. 다음에 환경기술인의 자격별, 업무별 신고 현황은 연 1회예요.
그 다음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현황은 수시입니다. 그 다음 폐수 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 당속 실적 및 처리 실적 현황은 연 2회예요. 따라서 연 1회에 해당하는 것이 찾는 거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섞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답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표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업무 내용과 보고 횟수를 나타내는데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를 쭉 정리를 해놓아요. 정리하고 연 2회가 제일 많으니까 연 2회는 패스, 나머지 수시, 연 1회, 그리고 연 4회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암기하기 힘들고 어렵다 이것저것 빼면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설사 조금 암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